지방선거 이야기를 갈 수밖에 없는 게 지금 방송 나가는 날 8일 금요일과 토요일 9일은 사전투표일이에요. 예전 같으면 우리 그 시민의 눈깔에 이제 수장도 나와 계시지만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사전투표를 못 믿었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다. 사실 심표님 예. 사전투표함을 이제 바꿔치기 한다 이렇게까지 말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시민의 눈이 사전투표함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바꿔치기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가급적이면 사전투표 해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리얼미터의 권순정 실장의 예상대로 하면은 약 60% 좀 나올 거야. 그러니까 전국 단위 선거에서 보통 꼭 투표하겠습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10%에서 15% 정도는 빠진대요. 그렇지. 지금 말만 70%가 그렇게 그렇죠. 한데. 70%가 투표하겠다고 하고 사실 우리 예측이 저는 한 59%에서 한 60% 되지 않냐라고 생각하시고 이 포인트를 넘지 않으면 큰 이변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8일 9일 방송 나가는 오늘과 내일이 사전투표일인데 여러분들은 대부분 다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인터넷 검색만 해봐도 어디서 하는지 알고요. 웬만한 동네는 구청 아니면 동사무소에서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요즘에는. 그러니까 사전투표는 두 가지 주의점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관내인이냐 관외인이냐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요하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주민등록상 관내지에서 투표를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내가 살지 않는 다른 곳에서 하고 있는지가 중요한데 내가 살고 있는 관내에서 하면 그냥 아무 데나 가서 투표하고 나오면 되거든요. 근데 내가 사는 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사전투표를 할 경우에는 투표를 하고 반드시 회성용 본투에 밀봉한 다음에 함에 넣으셔야 내가 사는 곳에 간다 이렇게 생각해서 자기가 투표를 할 때 다른 거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주민등록증 갖고 가서 내가 관내인지 관내인지만 구분하면 됩니다. 아 그거 구분 안 하셔도 돼요. 네, 들어가서 되는데 보여주면 이쪽으로 가서 하세요. 이렇게 그렇지. 다 안내하니까 네. 관외면 회성용 봉투 있는 쪽으로 안내하고 관내면 이쪽으로 안내하고 다 그렇죠. 해요. 그러니까 그것만 판단하시면 돼요. 신분증 갖고 가기. 그거 없으면 안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 지금 방송 들으시는 분들은요. 나는 뭐 선거하는 투표 날 하실 분들은 하셔도 되는데 사전 투표의 투표율이 선거 열기를 띄우는 데는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정치권에서 민주당 같은 데서 뭐 심하게 말씀하시는 분은 30%까지 올려버리자. 그건 좀 어려울 것 같긴 하지만 한 20% 이상을 넘기자. 그러면은 투표 당일날 한 40%만 더 추가를 해주면 60%좀 되는 건데 지방선거 투표율이 워낙에 좀 낮잖아요. 그렇지만 지방선거 투표율을 만약에 60%쯤 넘게 끌어올릴 수 있다 그러면 굉장히 많은 부분의 지방 권력들은 교체가 될 거다라고 하는 게 일반적인 예상이고요. 여기서 잠깐만요, 여러분. 이번 지방선거 투표율 맞추기. 아 투표율 이벤트. 자, 지금 10,000원씩 내요, 빨리. 걸어놓고 여기다가 묻었다가 여기서 물었던 돈 다 어디 아니 간 뭐 거야? 책임감 없이 10,000원이 뭐예요? 10만 원 정도는 아니야, 묻어야지. 10만 원을 하면 안 주니까 현실성 있게 10,000원씩을 내서 묻어갖고요. 저 위에다가 걸어놓고 저 밖에 있는데요, 돈이. 그럼 패널 전체한테 그래요. 지금 가져오세요. 리얼로 지금 내보낼 거니까 이 이렇게. 장면은 전체로는 뭐 할 이유가 없고요. 그러니까 10,000원을 묻어서 저 텔레비전 밑에다가 끼워놓겠습니다. 저 뭔 돈인가 하면은 지금 우리가 내기다고 하는 건데 투표율을 맞추는 내기를 한번 해보는데 가장 근사치로 맞추신 분이 10,000원 내놓고 30,000원 더 가져가는 아주 훌륭한 이벤트입니다. 좋습니다. 일종의 묻어요 돈. 로또 같은 건데요. 자, 이렇게 해서 묻었습니다. 예. 자, 냈어요. 나도 갔다 올게. 자, 지금부터 사전 투표일 플러스 본투표 포함해가지고. 네. 왜냐면은 다음 주 방송일이 지방선거 투표가 끝나고 다음 첫 방송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쉽게 바로 답이 나오는 상황이기 그렇죠. 때문에 하겠습니다. 자, 누구부터 하실래요? 네, 신비 짱돌부터 61.2%. 잠깐만요. 방송으로 적어놓으세요. 기록이 되지. 예. 생각해보니까 방송으로 기록되지. 61.2%. 예. 자, 6월 12일 예. 기념해서. 그렇구나. 네. 아, 저 우리 국민 오케이. 자, 다음에 저는 48.5%. 그러니까 보통 때 하던 정도밖에 안 나올 거다. 네. 이유가 뭐예요? 저는 투표율이 높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방송에서 하도 낮을 거라고 얘기를 하니까 낮으면 어떡하지 하는 생각에 순전히 높일 돈을 목적으로. 순전히 지금 돈을 벌기 위한 목적으로 현실적으로 접근하겠다. 네. 알겠습니다. 48.5%. 다음 명종님은요? 56.7% 나올 것 같습니다. 56.7. 네. 아, 이하는 생략. 예. 저는 딱 찍을게요. 55. 이 정도 걸릴 것이다. 왜냐면은 기존보다는 높아져요. 최소한 한 5, 6% 이상 높아질 것 같은데 우리는 사실은 일반 국민 중에서 가장 정치적인 인물들이에요.
관심도 많고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정덕. 예. 근데 남북 정상회담 이슈가 분명히 지방선거 이슈를 가리는 측면이 있어요. 그리고 더군다나 워낙에 압도적이라는 예상들이 오다가 보니까 뜨는 게 별로 없어서 이쪽 분들의 투표율은 올라갈지언정 저쪽 분들의 투표율이 확 떨어진다는 의미에서 나는 투표율이 그렇게 많이 오를 것까지 않다는 거 분석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아 근데 이제 저는 일단은 제가 그 짱돌 지침을 내렸어요. 전 20대들한테 사실은. 그래서 20대들이 투표를 안 하면 이번에 기말고사에서 F 학점을 줘라. 네, 그래서 다 아마 참여할 거예요. 그래서 높을 거고. 호주처럼 벌금 내는 것도 괜찮은데. 네, 그렇죠. 어쨌든 높지 않더라도. 그래서 짱돌 지침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대학생들이 다 투표장으로 갈 수밖에 없다. 네, F 학점 안 맞으려면 반드시 가야 된다. 예, 저도 그 의견에 동감입니다. 20대, 30대, 40대에서 획기적인 투표율이 나올 거예요. 그런데 그거에 마이너스 요인이 있어요. 60대 이상 특히 7, 80대 분들의 투표율이 획기적으로 떨어질 것 같아요. 예, 실제로 제가 현장에 좀 순회를 하는데요. 현장에 순회를 하는데 만나신 어르신들이 투표장에 안 가신다는 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혹자들은 또 어르신들이 자기들 그 자식들까지 또 잠수 작전을 편 집안도 있다고 하는데 어쨌든 어머님 아버님이 투표하지 말라고 해도 꼭 현장으로 가셔야 되는 거 잊지 마세요. 특히 경남 경북 쪽에는요 20대 투표율이 20%에 머물거든요. 정말 충격적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근데 그런 흐름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20, 30, 40대 비교적 젊은 층들은 이번 지방선거와 남북정상회담 그전 또 정권교체 촛불 이런 역순의 어떤 시간들을 거치면서 투표가 정말 중요하구나라는 인식이 굉장히 많이 생겼다고 해요. 그래서 젊은 층들이 주로 민주당 등의 개혁 세력을 지지해주는 힘이 지금 현재 여론조사 지지율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니까 대구 경북 같은 데만 가도 20, 30, 40대가 민주당이 앞서는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지금까지 그쪽 사람들의 투표는 이긴 적이 없는 패배의 투표였어요. 근데 지금은 이길 수 있다는 어떤 시대적 흐름이 나오니까 이기는 투표는 신나서 한다니까. 맞습니다. 문제는 모든 여론조사가 압도적으로 질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굳이 투표장에까지 나와서 내 한 표 보태봐야 뭐 무슨 의미가 있어. 부끄러우니까 일단은 지지하고 있다는 마음 자체가. 그러니까 조용히 숨어버리는. 예를 들어 여론조사에도 샤이가 있다 그러는데 그 샤이가 내가 와신상담 이 나쁜 정권 타도하기 위해서 내가 투표장에 나가서 머리 한 표 찌그리라 이런 게 아니라 말하기가 부끄러워. 그러니까 굳이 투표할 동인이 별로 없는 사람인데 야, 이 목에 칼에 들이대고 그중에 누구 찍으라 그러면 누구 찍을래? 하면 겨우 답할 수 있는 정도의 지지. 그런 느낌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투표율은 그렇게 많이 안 오르되 저쪽 분들의 포기가 많아질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저는 우리 국민들 믿습니다. 61.2%. 612 북미 정상회담 맞춰주시고요. 네, 아니면 맞춰버리. 근데요 이런 거 있잖아요. 소 뒷걸음질치다 쥐를 밟는다는 것처럼 마차님의 48.5가 맞을 수도 있어요. 야, 이거 굉장히 충격인데. 그런데 제가 왜 투표를 잘 하시라고 하냐면 투표를 잘못하면 정말 트라우마에 시달릴 수 있어요. 잘못 찍으면 내가 저 사람 찍었는데 제가 저런 개새끼였구나. 이걸 느끼는 순간 굉장히 트라우마에 빠집니다. 제 주변에 그 많습니다. 저의 시민의 눈 살림꾼 중에요. 박근혜를 찍었던 사람이 2명이에요. 그래서 왜 나와서 날새기 하냐? 그 원죄로. 굉장히 트라우마 심합니다. 내가 어떻게 저런 사람을 찍었지? 그 이후로 굉장히 길거리에서 헤매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 제가 새날에 나오는 것과 비슷한. 그런가요? 맞아. 이명박 찍었지. 그래서 어쨌든 편집해 주세요. 예. 어쨌든 이 선거를 바르게 하고 투표장에 무조건 나가라. 일단은 나가는 게 중요하다. 네. 자, 근데 이슈가 하도 없다 보니까 지금 아직도 안철수, 김문수 단일화 얘기가 나와요. 근데 지금 방송하는 시간이 오늘이 6월 7일이고 내일부터 사전투표가 이루어지는데 우리가 지금 예상하고 있기에는 대략 집단지성의 힘을 믿으면 50%는 넘고 60% 사이 정도라고 보는 투표율인데 그중에 한 20% 이상이 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전투표 시기까지도 단일화를 못했고 서로가 단일화가 실패한 책임을 미루려는 것 같은 그런 분위기예요. 그래서 서로 간의 정계 개편에 있어서의 주도권 잡기 그런 느낌이지 실제로 이 두 쪽 다 단일화할 의지는 없어 보이고 굳이 단일화라고 하면 안철수가 말하는 방식으로 어느 쪽이 더 의미가 있냐 이길 것 같냐는 의미를 두고 유권자가 몰아주지 않을까 이 정도인데 사실 안철수 지지자들이 화학적으로 김문수를 찍을 수 있을까도 저는 의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안철수가 새 정치를 한다고 굳게 믿는
비민주당, 비자유한국당의 세력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안철수를 찍는 거잖아요. 그들이 김문수 쪽과 화학적 결합이 저는 불가능하다고 보는 측면이 있거든요. 이도저도 아닌 사람들. 단일화 그냥 하세요. 두 분이 오늘이라도 단일화 하시면 그 절반 표는 무효표가 되니까 하세요. 그냥 뭐 걱정 안 합니다. 이거 하는 거는. 그런데 해봐야 본인들이 득이 없잖아요. 그러면 좀 더 이 정치인들을 냉정하기 때문에 지금 당장 단일화해서 내가 서울시장 되는 거 불가능하다는 거 다 알아요. 그럼 뭐 누가 된다고 생각하겠어요, 두 명이? 어찌됐든 정치적으로 뭔가 좀 더 유리한 고지에 올라서기 위해서 발버둥질을 치르는데 지금 당장 단일화는 안 하겠죠. 그리고 푸나님 얘기대로 상대방 때문에 안 됐다. 그리고 나는 노력했다. 라는 그런 그 태제를 위에 서기 위해서 지금 발버둥을 치고 있는 거죠. 근데 저는 좀 다른 시각의 단일화를 바라보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중앙일보 6월 7일자 여론조사를 보면 이제 이 날짜를 얘기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6월차 보면은 김문수가 15.8이고요. 안철수가 14.9입니다. 근데 이날 정당 지지율을 보면요. 한국당이 18.5고요. 바른미래당이 6.3이거든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 이 두 후보가 모두 다 100% 선거 비용을 보존받지 못할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겁니다. 그러면 단일화 얘기가 나오면요.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안철수 후보가 10%까지 여론조사가 돼 있거든요. 10% 딱 10점 몇 퍼센트 나온 거 여론조사가 나와 있는데 이렇게 될 경우에 김문수 후보는 100%를 다 받아요. 18점 몇 프로 나오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단일화를 안 하면 아까 말한 대로 만약에 서울에서 7, 80대 어르신들이 안에 투표하러 안 가 이래버릴 경우에 이 두 후보가 15% 미만으로 받을 확률이 전 높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게 분석이 돼서 적어도 이 논쟁을 단일화 논쟁을 끝날 때까지 계속 부르지으면 안철수 후보 지지율은 빠지고 김문수 후보는 15%는 넘게 되는 이런 현상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 한국당이 진짜 단일화가 아니라 선거비 보존받을 목적으로 전 웃지 마십시오. 진짜로 그렇게 봅니다. 아니요, 저도 이게 제가 분석하니까 그렇게 나와요. 제가 웃는 건 공감한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예. 그래서 고도의 잔머리 쓰고 있다. 저는 이렇게 보는데 그 사람들은 돈으로 뭉친 정당이기 때문에 굉장히 그럴 후이질 수 커요. 있어요. 정당이 서울시 같은 선거는요 어마어마합니다. 비용이. 근데 이거 보존 못 받으면 휘청거립니다. 그러니까 목표가 두 사람 다 15%를 넘기는 게 맞아요. 목표겠어요. 그게 목표예요. 근데 둘 다 합치면 15%씩 날아가면 30%가 되는데 안 되잖아요. 합쳐도.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근데 여론조사가 그렇다고 치면 아까 우리 마찬님이 말한 대로 한 40% 되면 이 사람들이 10% 초반 받거든요. 그럼 50%도 굉장히 심각한 문제에 지금 빠져요. 근데 실제로 지금 김문수하고 안철수 측근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최근에 그 페이스북으로 서로 간에 주고받은 막말을 보니까 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단일화 할 수 없겠구나. 더군다나 그 두 사람이 또 대학교 선후배 사이야. 근데 말 엄청나게 무지하게 질러버리더구만. 그러니까 김문수 측근인 차명진이 왜 가끔씩 그 우리 의원님들한테 가르침 받는 바로 그분 중에 한 분이죠. 정편 나와서 선거 후 홍준표 대표를 제끼고 합당할 거란 가당치도 않은 얘기를 흘리고 다닌다. 안철수가 얍삽하게 공작만 할 줄 아는 참모들이 둘러싸여 있는지 아니면 안철수 자신이 그런지 참 걱정이다. 이렇게 차명진이 김문수 쪽 차명진 이야기를 했고요. 저번에 그 노원 병에 꽂히려다가 못 꽂히고 이준석 때문에 못 들어간 바로 그 김근식 경남대 교수. 이 사람 안철수 측근이죠. 차명진의 언론 공작을 경험하면서 새누리당 출신들의 정치 추태도 상상 이상임을 재확인했다. 우리 중도 정당은 기득권 정치와 구태 보수 양당과는 함께할 수 없다. 저들은 극복의 대상일 뿐. 이렇게 하면서 감정만 엄청 쌓여서 어떻게 보면 단일화의 동력 자체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둘이 합쳐봐야 박원순 반밖에 안 나오니까. 없었긴 하지만 어떻게 그것도 정치적 또는 정계 개편 이유를 내다보면서 한번 서로가 합을 한번 겨뤄봤는데 일단 안철수 스타일도 단일화 하기 쉬운 대상은 아니고요. 내가 봤을 때는 안철수는 김문수를 정말 알로 볼 거예요. 그렇죠. 그런 느낌이 있다고. 그러니까, 대선 후보인데 그래도 명색이 안철수는. 그러니까 저런 찌끄레기한테 내가 양보해. 난 죽어도 못해. 솔직히 말하면은 선거 비용 정도는 내가 내. 그 정도 배짱은 있는 거고. 김문수는 상대적으로 제가 보기엔 약간 알거지 느낌이잖아요. 그러니까 김문수는 당세라는 게 있어. 당세라는 게 있기 때문에 15% 뛰는 목표로 가지 않을까 싶은데 어쨌건 지금 만약에 오늘 방송 나가는 오늘 8일부터 시작된 사전선거 이게 20%에서 이미 안철수 김문수 표가 갈린다고 하면 그리고 본투표에 들어가면 이미 투표용지가 인쇄가 된 상태라고 하면 단일화가 만약에 극적으로 된다고 해도
판세를 뒤집을 만큼 아니 물론 처음부터 된다고 해도 뒤집을 수는 없었겠지만 이런 방식으로 가는 것이죠. 근데 안철수의 정치적 멘토인 유명한 사람이 하나 있죠. 지금은 지금 서로 결별했지만 안철수에게 정치를 가르친 사람 중에 한 사람 박지원 의원. 이 사람이 급기야는 뉴스공장 나와서 이렇게 말하더만요. 안철수는 3등을 잘하는 분이다. 선거는 끝났다. 실제로 그렇잖아. 대선 때 3등 났죠. 총선 때 3등 났죠. 근데 내가 그랬다니까. 안철수가 자기는 역사상 위대한 승부사로서 제3의 정당을 만들어내서 다당제를 만들었다라고 이야기했지만 그 본질이 지역감정을 이용한 선전선동이었잖아요. 맞아요. 안철수가 정말로 파괴력이 있다고 하면 그 선거에서 1등을 났어야죠. 근데 지역감정 이용해서 호남만 싹쓸이하는 상태로 3등 났는데 그게 안철수한테는 굉장히 유의미한 정치적 자산이었다는 거야. 자기 입장에서는. 정치적 승부사로서의.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은 3등밖에 나지 못하는 사람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 아닌가 싶어요. 그렇죠. 그 덕도 이제 저는 새날 덕이 많다고 봅니다. 지금 어느 방송에서 안철수를 띄워주는 게 없는데 우리 새날은 안철수 끝까지 얘기를 해주잖아요. 실제로 지지율도 보면 10명 중에 1명도 관심 없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 새날은 계속 해주니까 지지율을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새날이 안철수 헌정방송 아닌지 의심하고 제가 안철수 다시는 테이블 올리지 말라고 또 올렸습니다. 어쨌든 그러면 내가 안빠가 되는 거야. 안빠가 되는 거예요. 또 내일 게시판에 그렇게 올라갈 겁니다. 근데 이게 안철수 같은 사람을 우리가 좀 이렇게 자근자근 안 씹으면 너무 심심해요. 입에 맛이 없어. 좀 씹는 맛이 좀 있으면. 아니 그러니까 안철수는 지금 현재는 정치 세력으로서는 그렇게 의미가 없지만 매개체, 촉매제로서는 필요가 있기 때문에 완전 패싱하기 좀 힘들어요. 그러니까 씹으면 씹을수록 좀 맛이 좀 우러나오긴 해요, 그 사람이. 그래서 그냥 안 패싱은 안 되고 안 한 패싱. 그러니까 안철수를 패싱하는 걸 안 한다 정도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 되고. 근데 그 정계 개편을 염두에 둔 안과 김의 단일화가 논의된다고 이제 전문가들이 하는데요. 저는 지금 야권의 정치가 단 한 치 앞을 볼 수 없는 안개 구름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어쨌건 인터뷰에서 박지원 의원은 또 뭐 문재인 대통령이 싱가포르 여행 거의 확실하다 이렇게 표현됐어요. 뭐 어떤 말을 믿어야 될지 모르겠지만 상전벽해라고 하는 게 총선 전에 안철수 씨가 반문의 선두주자로서 말이 안 통하네 이러면서 친문들한테 질렸다 이런 식으로 해서 당을 깨고 나가서 호남계 의원들을 대거 데리고 총선에 출마하잖아요. 그렇죠. 그래도 그때까지만 해도 왜 대선 주자로서의 문재인, 안철수, 뭐 손학규 뭐 이런 여러 사람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도 박원순 시장도 대선 주자 중에 한 명이었네. 그런 상황에서 지금 2년이 지났잖아요. 그게 20대 총선이 2년 지났다고요. 2년 지나고 이제 임기가 시작할 딱 그 시점이에요. 2년 전이. 5월 31일 정도가 임기 시작하니까. 근데 지금의 정치적 위상은 그때 당시 새정치민주연합에 있던 문재인, 안철수의 정치적 위상은 또는 박원순까지도 또는 손학규까지도 위상이 완전히 달라져 있죠. 지금. 2년 동안에 일어난 일이에요. 이만큼 다이나믹한 거죠. 어떤 사람은 세계적 지도자가 돼서 지지율이 기본 70%를 넘어가는 심한 여론조사 최근에 호남 여론조사 보니까요.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93%야. 그때 호남을 싹쓸이했던 바로 그 지역이 바로 그런 거거든요. 어쨌건 저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정치란 꾸준함과 진정성과 국민을 대하는 태도들이 합쳐져서 2년 후에는 이렇게 격차를 벌릴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자 어쨌건 국민 여러분 오늘은 특별한 일 없으시면요 사전투표로 갑시다. 사전투표율 20% 넘깁시다.